미래통합당 전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는 예. 사전투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예. 아직까지 우리 당이 정신 못 차린 거다.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런 그 문제 제기가 근거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근거 그렇죠. 없는 의혹 제기다. 네. 또는 패배에 대한 그 책임 회피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근거 없다는 근거는 또 안 내놨어요.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거는 이래 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더라.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거는 우리한테도 해롭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추측으로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거다. 근거 없는 주장일 것 같다. 그런 걸 자꾸 주장하는 거는 우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주장하려면은 본인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그 체제가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메시지나 태도를 못 보여줬던 것이 그렇죠. 그걸 고착시켜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하고 같은 편, 탄핵당한 사람들하고 같은 편, 그쪽을 계속 비호하는 사람들. 그렇죠.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늘 일치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뒤에 뭐 서로 뭐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갈등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은 생각이 100% 같은 것들도 아니었는데 그런 그 새로운 이미지나 새로운 메시지나 새로운 대안 또 그 책임을 자청하는 부분 이런 데 대한 액션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대중들은 같은 무리, 같은 패, 심판받은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 하는 인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인식은 객관화되지 않은 인식이고 주장들이 보면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주장이거나 근거를 제시해도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주장이거나 그리고 역사의 어느 한 사건의 어느 단면만 보는 주장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느 사건의 관계에서나 어느 뭐 지역에서나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 보수 정당의 본류로 끌어들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 아주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몇몇 분이 그런 다른 식의 사고방식의 사고를 한다든가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를 우리 보수 정당에서 당의 주류적 사고인 것처럼 또 당론에 가까운 것처럼 우리 당의 노선이 그런 것처럼 우리 당이 바라보는 이렇게 역사관 또 세계관이 그런 것처럼 끌어들인 데서 문제가 생겼고 그거는 지도부 스스로가 그런 문제들 5.18 문제나 뭐 세월호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그 대승적 차원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말에 그냥 흔들려 버리고 같이 그냥 편승해 버리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반감이나 불신을 받게 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보다 개정 여부는 전 그 다음에 문제고요. 원래 선진화법 저는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던 이유가 선진화법의 기본 전제가 우리 국회 정치 문화가 선진화되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지양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고 또 어떤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안이 있으면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해가지고 모든 걸 합의를 만들어내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여야 의석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합의를 만들어내고 합의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그걸 전제로 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조금 이상적인 거네요. 그래서 이대로 되면 우리 국회는 한 단계, 우리 정치는 한 단계 발전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제인 정치 문화가 변화가 없으면 이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가 된다. 식물국회가 된다. 결과는 후자거든요. 정치 문화는 바뀐 게 없고. 예견을 하셨네요. 예. 그때 그 찬반 토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다 나왔고 저도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19대 국회에 와서는 오히려
여야가 더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네. 이념적으로나 그렇죠. 또 정파적으로 더 상대방을 배관시하고 불신하고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은 나온 게 온갖 편법, 꼼수 동원해가지고 네. 자기들 의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몸싸움으로 그냥 그 강행 처리 안 했다는 것뿐이지 몸으로 그냥 돌파해서 강행 처리 안 했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헌법 그 민주 정치라든가 의회 정치에 굉장히 역행하는 수많은 꼼수와 20대 편법을 국회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특히 말미에 예, 예. 공수처법, 선거법, 네. 뭐 기타 정부 여당이 그 중점 사안으로 설정한 걸 통과시키느라고 온갖 국회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는 점이거든요. 네. 필리버스터도 유명무실화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의장이 쪼개기 국회도 그때 등장한 것이고 예. 보통 임시국회 열면은 기본 한 달인데 그거를 뭐 며칠씩 쪼개가지고 한다든지 예. 의장이 나서가지고 민주당 편을 들어가지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그냥 봉쇄시켜 버린다든지 그리고 1+4라고 국회법에도 없는 그런 교수단체도 아닌데 교수단체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게 만들고 이게 의회 정치를 다 무너뜨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여야가 새롭게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가지고 원래 선진화법이 예정했던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 합의의 정치를 회복하면은 이 법의 취지가 살고, 근데 그렇게 못하면은 식물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가 되거나 아니면 다수당이 힘의 그 의석수의 우위나 아니면 지금 20대 국회 말미에서 보였던 그런 편법과 꼼수로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그 국회가 21대에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과거 국회법으로 돌아가면은 또 몸싸움이 또 재현되기 때문에 예.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이번 국회 들어오면서 21대 국회에서 당신이 꼭 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했을 때 여야가 당리 당략을 떠나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다수든 소수든 인정을 하고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또 절충하고 해서 합의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는데 제가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포부를 밝혔었는데 정도는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당부터 노력하고 우리 당이 소수지만 그런 모습 보이면 여당도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여당도 수의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쉽게 못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정도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참 이게 뭐 20대 국회 또 재현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건 법을 고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어쨌든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노력, 기업인들이 경제 활동,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의 자유를 더 확대시켜주고 시장 기능을 좀 더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경제관은 보면은 국가주도 경제거든요. 네. 오히려 기업들의 활동을 옥죄고 시장 기능을 줄이면서 국가가 시장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 나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 코로나 위기에서 그나마 좀 출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볼 의사가 있다면은 빨리 그 반기업적 정책들을 빨리 철폐하고 기업인들이 투자 또 새로운 사업 또 그리고 경제 활동 이런 걸 활발히 할 수 있는 여지를 빨리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최저임금 폭등이라든지 주 52시간 그 근무 시간 강제라든지 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또 압박 이런 거 빨리 풀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 경제 활동 전체가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는 하되 너무 거칠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은 방역은 철저하게 하되 국민들의 생활 또 경제 활동 이런 거는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영역은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코로나 방역 철저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꼭 필요하지 않은 활동 제한까지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동 전반이 완전히 그 냉각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역 활동을 하면은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서 경제 활동은 그 방역에 지장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돌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을 쉽게 하자면은 모조리 그냥 스톱 시켜버리면 일은 쉽죠. 근데 그래 되면은 사실은 뭐 방역과 관계없는 경제 활동도 그냥 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점을 좀 정부가 좀 수고를 해줬으면 싶으네요. 인식부터 바꿔야죠. 사실은 우리도 30, 40대를 다 거쳐왔는데 우리가 30, 40대는 위에 세대가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위에 천장이 너무 두텁게 보였고 우리를 애들 취급하는 것이 너무 깝깝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고 역량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거나 우리한테 일을 맡기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세대 전체가 두텁게 짓누르는 바람에 30, 40대에도 애 취급당했던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지금 세대를 우리 보수 정당이 30, 40대를 그렇게 보는 측면은 없는가라는 이분들도 이 30, 40대도 사실은 나라의 주축이고 주역이고 일을 맡겨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국가 발전에 차지하는 몫이 큰 세대라는 걸 인정하는 마인드가 첫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우리 세대가 없었던 또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 문제나 출산 문제나 주택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서 맞춤형 대안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노력. 그래서 그 세대 그분들도 뭐 10년 지나면 벌써 40대 50대 청춘이 흘러가 버리는데 흘러가기 전에 그 세대를 살 동안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희망의 공간, 이 꿈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노력,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대안이나 제도나 법이나 재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노력이 우리 당이 좀 적극적으로 있고 또 그 역할을 좀 하면 이 세대도 우리와 공감하고 꼰대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들과 공감대가 있는 또 자기들 세대를 먼저 살았던 똑같은 세대다라는 그런 공감을 가지고 좀 그 동질감을 가져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당 지도부 선거든 원내 지도부 선거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당면한 게 이제 원내 지도부 선거이기 때문에 이 출마 여부를 2, 3일 안에는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정당은 위에 경륜이 있는 세대부터 밑에 젊은 세대까지 골고루 이 자기 역할을 해야 그것이 서로 모자이크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정당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에게 그 역할을 주려고 하면은 아무 관심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핀치히터로 뭐 구원투수로 그냥 뽑아가지고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그런 형태로는 안 되고 특히 우리 보수정당은 좀 그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키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애 때부터
보수 가치에 접하게 만들고 중고등학교 또 대학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보수 정치 훈련 과정에 넣어가지고 쭉 성장하게 만들어서 기초로 갖추고 탄탄한 이 토대를 가지고 올라오게 만들면은 사실 20대, 30대에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어릴 때 되면은 한 3, 40대 중에 누구 뭐 없냐? 좀 얼굴 알려진 사람 없나? 뭐 카메라에 비치면 좀 참신한 사람 없냐? 경력에 좀 뭐 히스토리 없는 사람 없냐 하고 일회용으로 썰 궁리만 하고 데려오는데 그걸로는 세대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도 사실은 한 20여 년 동안 총선 때마다 거의 물갈이하고 세대 교체 시도하고 젊은 사람들 데려와 봤지만은 4년 지나고 8년 지나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 그 부시대 돼버리고 사고가 고리타분해져 버리고 기득권으로 편입되려 보는 걸 늘 봤지 않습니까? 데려왔을 때 세상을 바꿔놓기를 당을 바꿔놓기를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이 기성 질서에다 그냥 녹아들어 버려가지고 빨리 그냥 기성세대화 해버리는 그런 걸 봤는데 그거는 기초부터 다져져 있어가지고 20, 30대에 발탁을 하지만 이미 내공이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세대를 당을 젊게 하려는 노력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당장 누구를 데려와서 쓰려는 노력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당은 보수 퀴즈 보수 또 유스 보수 청소년 그리고 캠퍼스 보수 대학 보수 그리고 이런 그 젊은 보수 단계별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젊은 세대를 발탁해서 당이 어려울 때 당의 리더로 세울 수 있거든요.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도 30대 예. 총리가 됐지만 근데 예. 십수년간의 그럼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다 겪었다고 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핀체트로 그은투수로 발탁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공이 10대 때부터 쌓여온 보수의 내공 또는 진보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이 어려울 때 딱 발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보수 정당의 변화적인 산하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예, 예. 또 그때부터 젊은 때부터 경험하게끔. 미래를 바라보는 보수정당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보수정당은 내가 몸담고 있을 때만 내가 배지 달고 있을 때만 이 당의 상황을 현 상황만 늘 생각했지 내가 물러난 이후에 우리 세대가 물러난 이후에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를 고민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예비하고 기회를 주고 하는 고민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인재가 빈자가 보수 진영의 인재는 많은데 보수 정치 인력은 빈곤한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보수가 개혁 쇄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도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 젊은 세대를 훈련시키고 키우고 준비하는 보수, 미래가 있는 보수,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개혁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뭐 이렇게 곧 결정을 하신다는데 원내대표가 되시건 당대표가 되시건 좀 많은 우리 정치 변화, 특히 예. 보수정당의 혁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